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 요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황당해서 그 한국 언론에서 왜 총인구 중에 외국인 5%가 넘으면 인구통계학회와 국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다. 라는 거짓말을 해대는 인간들이 허다합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 한국경제가 그랬죠. 오늘 아침에 구글로 친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중동 다 그렇고 뭐 한경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어, 이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조나단 샬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OECD 직원이고요. OECD 직원이 샬로프가 어, OECD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이민학회지에 출판한 글에 그 자세한 사항을 적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어, 이주 이주민 인구 비율이 5%를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 사회 국가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뻥을 치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칭 대학 교수다, 자칭 전문가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5% 언급한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팁을 드립니다. 왜 5%가 사기꾼이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5%가 넘는다는데 5%가 안 넘습니다. OECD 보고서, 작년 보고서에 보면 3.5% 나오고, 그것도 그 상주 인구가 아니라 현주 인구로 계산한 개념인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OECD 이 샬로프와 제가 누가 최초의 거짓말장인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찾았더니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지금은 박사인데 그분을 깎아내리기에는 아니다 싶어서 공격은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뒤에 대학 교수라는 사람, 뭐 어떤 학회장이라는 사람 등등 황당하게 이럴 데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이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터무니없는 괴담이 그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국인 인구 비율이 많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 뭐 전혀 없으면 다문화 사회가 안 되겠지만은, 다문화 사회는 이주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 다인종 국가라는 걸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도,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이런 데 다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인종 국가잖아요. 다민족 국가고. 그런 나라에서 몇 퍼센트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이주민 1세대 인구 비율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다. 중국은 56개, 그 규모가 큰 것만 해도 56개 소수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퍼스펙티브로서 본 한국의 이주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을 쓰게 된 거는 선배들이 쓰자라고 해서 책을 편집하는데 한 챕터 달라고 해서 뭐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데드라인이 걸렸고, 그래서 간신히 썼다가
장경섭 교수는 새 원고를 달라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출처를 밝혀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이 다가 있는데 한국어판이 훨씬 상세합니다. 훨씬 상세하고 근데 분석은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진 거는 이게 저 한국어판은 한국어 독자를 의식한 거고 영어판은 그 인터내셔널 스칼러를 염두에 둔 거라서 뭐 너무 디테일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봤자 뭔 소린지도 잘 모르는 거는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처음에 저 아시아의 이주민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요 그래프입니다. 어, 예. 이게 보면 아시아로 온 이주, 그다음에 아시아 내부에서의 이주, 아시아를 출발해서 다른 데로, 다른 대륙으로 간 이주를 보게 되면 아시아 내부의 이주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IOM 그 월드 마이그레이션 리포트에서 그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거였고요. 영어판 나중에 출판될 때는 이 그래프는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쓰면 그만이죠. 뭐 한국어에서는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아시아니제이션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전 지구에서 몰려오기보다는 그 한국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둘러싼 인접 나라에서 오는 이주가 훨씬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인구가 많으니까 아시아에 아시아가 아닌 쪽에서 오는 거는 얼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 인구 대국이 아시아에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2억이 넘죠. 베트남 1억 가까이 되죠. 일본 1억이 넘죠. 남북한 합치면 7천만 가량 되죠. 뭐 그러니까 인구 대국들이 태국 인구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내부에서의 이주가 많더라라는 것이고요. 어, 그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인구의 구성, 체류자격별 구성을 저 비자 스테이터스 또는 마이그런트 스테이터스라고 뭐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포린 파퓰레이션 외국인 인구입니다. 외국인 인구를 적었고요. 우선 요 통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과 OECD 통계는 그 스탁 통계는 1월 1일자 통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2000 출입국 관리 통계 연보는 연말 통계예요. 2020년 연말 통계와 2021년 연초 통계는 같을 수밖에 없죠. 하나는 24시 통계고 하나는 0시 통계니까 또 같은 걸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저 그러니까 역시 인터내셔널 스칼러를 염두에 둔 거라서 유엔과 OECD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20년 말 통계예요. 그다음에 저 이주를 집계하는 방식인데요. 이주를 집계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아마 뭐 교과서를 보면 알겠죠. 유엔에서는 이주를 집계할 때 어, 삶의 거처를 국경을 넘어 옮기는 것을 이주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 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단기 이주, 1년을 초과한 이주를 장기 이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우리 고용허가제와 같은 로테이션 방식을 쓰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장기 이주가 되겠죠. 1년 이상의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OECD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요. 그 왜 그렇게 할까를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라면 OECD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이주민 송출국이 아니라 이주민 수용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이주민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존중하지만 그 이주민을 자국 사회에 어떻게 편입시키는 두 가지 형태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영주권 OECD의 기준을 하면 migration, permanent migrant라고 영주권자를 permanent migrant라고 하고요. 또는 permanent mig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주 permanent type migration이라고 하는데 permanent type migration은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 한국으로 말하면 재외동포 비자, 거주 비자, F2 비자, 결혼이면 F6 비자 이런 사람들을 어, 퍼머넌트 타임 마이그레이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한이 정한 그 상한선이 있는 체류 자격의 상한선이 있는 비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영주로 바꿀 수 있는 전문직 비자들을 그 퍼머넌트 타임 마이그레이션에 넣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정부 자료를 재가공해서 그렇게 만들 재주는 없습니다. OECD 내부 자료는 가능한데 내부 자료도 제가 OECD 요 통계 만드는데 그 한국 대표로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통계를 분석한 거고요. 일본 거는 그 OECD 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일본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분석을 한 겁니다. 출신국은. 그렇지만 OECD가 정한 permanent or permanent time migrant를 정확하게 뽑아낼 방도는 없어요. 저 역시 그래서 그 개념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었습니다. permanent type and permanent migrant를 settled migrant, 정착 이주민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고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나머지 범주는 temporary migrant는 똑같은 개념을 썼습니다. temporary 일시적, 임시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임시 근로자가 임시 이주자가 아니고요. 한시적 이주자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temporary랑 그 이주의 상한선이 한도가 있다라는 의미이지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어를 한시적이라고 쓰면 뭐 혼동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착 이주민과 한시적 이주민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한글판 원고와 영문판 원고가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한국어판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제가 영문판 원고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스킬드 마이그런트 워커스를 요 위쪽으로 올려놨죠. 그렇게 바꾼 이유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원하면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구조를 볼 때 settled or 그러니까 정착 이주민 또는 정착 가능 이주민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게 원래 한국어판에 있는 거고,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착 또는 정착이 가능한 이주민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정착 또는 정착이 가능한 이주민, 그리고 한시적 이주민으로 구분을 해서 그 구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내용은 한국어판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일본의 영주권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올드카머라고 하는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을 대표로 하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제국주의 시기에 그 일본으로 이주했던 사람 또는 그 후손들이죠. 그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에 와서 정착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뉴카머와 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새로운 사람, 신대인
구레인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올드카마, 뉴카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자, 그래서 이 영주권자의 수가 꽤 되죠. 그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보면 16만 명에 불과해요. 2021년 1월 1일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범주를 보면 그 일본과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제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단은 킨십, 혈연 관계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주를 받아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있죠. 미국만 하더라도 다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민자들에게도 당연히 발급할 거고요. 그럼 일본인의 배우자가 되겠죠. 우리 결혼임 이제 F6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보면 일본에서 일본인의 배우자에 대해 18만 6천이고요. 한국은 17만 5천입니다. 인구가 일본이 한국보다 두 배가 이상이라고 보면 한국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이라는 현상, 특히 여성 결혼 이주가 많은데 그것은 하여튼 국제결혼중개업 업체들의 활동에 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저 다른 개인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에스니티예요. 같은 동족. 일본에는 니케이진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니케진. 그 일개인을 한자로 쓰고 읽으면 니케진이 됩니다. 니케이라는 일본계라는 뜻이고요. 어, 1800년대 말, 1800년대 말 일본이 저 개화기죠. 조선을 침탈하던 그 무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저 큰 섬, 혼슈나 이 큰 섬 이외에 작은 섬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로를 택했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페루, 칠레 이런 데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일본은 1990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우리하고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라고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9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계 외국인은 사실상 그 영주권에 준하는 영주가 아니라 정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서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약 20만 명 가량 됩니다. 한국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제창해서 만들었던 재외동포법입니다.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 비자의 그 주어지고 있는 그 권한, 시리즌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권한들은 그 거의 니케이진 거와 동일해요. 근데 한국은 얼마 전에 46만 7천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재외동포들에게 그 중국과 고려인,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전혀 부여하지 않다가 뒤에 조, 그 이명박 정부 지나면 2010년 지나면서 정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꽤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일본과 한국의 정책은 정확히 똑같죠.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명칭을 제가 킨십 에스니시티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그 인터내셔널 스칼러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명칭을 바꿨다. 그다음에 스킬드 마이그런트 워커스를 처음에는 한시적 그 자체로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세럴드 엘리저블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세럴먼트 엘리저블 그러니까 정착이 가능한 자격으로 보고 일본의 경우 정착이 가능한 이주민이 42만 8천 명
된다라면 한국은 5만 8천 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두 배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주민의 구성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제도는 하나하나는 다 똑같아요, 거의. 하나하나는 거의 다 똑같은데 구성, 구성 비율은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니케이진 제도와 재외동포 제도, 그러니까 조선족 고려인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숙련 이주 노동자 제도는 일본은 기능실습제, 기노지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고용허가제, 플러스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도 저숙련 인력으로 간주를 해서 40만 6천. 일본은 제법 늘었는데도 37만 8천. 한국보다 적죠. 그러면 분명한 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거 도입을 했다라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문직과 그다음에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도입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저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이주민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꼴찌가 일본이에요. 한국이 이제 호들갑을 떨어서 하는데 한국은 역시 일본보다 조금 높은데 그 한국의 일본은 상주 인구를 했고요. 한국은 현주 인구를 했기 때문에 한 2, 30만 명 까고 나서 보면 일본과 한국의 비율은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이 더 많다라고 오게 봤자 의미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통계 집계의 체계를 고려를 하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일본은 저 스킬드 마이그런트 워커스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E 비자 E1에서 E7까지가 그 전문직 종사자 그 범주로 놓고 그다음에 투자 관련 비자도 저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를 해요. 뭐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일본도 그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하여튼 통계를 재집계한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전문직 종사자 스킬드 마이그런트 월커스의 비율은 보통은 그 전문직 종사자라면 글로벌 탤런트라고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초고도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도 기술 인재 일본 표현으로 하면 한국 뭐 고도 기술 인재 하면 뭐 전 지구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비율이 그쪽이 이민 정책의 핵심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저 법무부 장관 했던 한동훈 장관은 그 이민정책 개혁이 그 세계에서 글로벌 탤런트들을 유치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가 어떻게 초고도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초고도 그 여러분들이 계시는 조직에 그 노벨상을 받은 정도의 그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 통한다고 모시고 올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연봉을 엄청나게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하고 받는 거하고 똑같이 주면 올까요? 올 리가 없죠.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의 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100억 정도 주면 오겠죠. 근데 100억 주면 100사람 고용 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민 정책은 그 국가가
유치한다? 천만의 말씀.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죠. 지불 능력이 있는 조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그럼 도대체 누굴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까? 로 봐야 될 거고요. 그 중에 핵심은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급여가 안 세니까 그 정도 인재들 또는 기능공에 해당되는 준전문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핵심 국가에 유치하려는 인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본 같으면 2018년 1년간 아베 행정부에서 아베가 2월에 그 자기 강요들한테 이민개혁을 지시를 해요. 그래서 1년 만에 12월에 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그 출입국관리국을 저 출입국 재류관리청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이민청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2019년에 가봤더니 문패만 갈아 달아놨더라고요. 법무성 안에 그 팻말만 문패만 그 출입국 관리국을 출입국 재류관리청으로 문패만 바꿔 놓은 정도 수준이라서 뭐 일본을 좀 아시는 분은 뭐 그거 하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졸속으로 서둘러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이 한 거는 뭐였냐 하면 10개 업종이었죠. 뭐 조선 조선산업에 그 배 만드는데 조선산업의 용접공, 건설업의 용접공 이런 식으로 업종과 직종을 교차했을 때 특정한 직종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 트랙으로 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숙련 인재로 간주하던 사람들을 고숙련 인재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가져갔느냐 하면 한국에 와서 저도 몇 번 만나고 갔고 노동연구원도 방문을 하고 해서 한국에서 이 세븐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도를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대폭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기능공을 얼마만큼 늘리는. 그다음에 그 일본의 개호, 개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케어를 엄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말로 옮기면 간병인입니다. 환자 또는 노인을 보살피는 사람들인데 간병인들을 준전문직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의 그 아, 육아 도우미, 육아 아이돌봄이라고 할 수 있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저렇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골똘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에서는 펄쩍 뜁니다. 그 국내 실정법도 그렇고 ILO 협약 위배가 되니까 뭐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준전문직으로 간주하고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도입하는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 주고 도입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연구 정착을 하려면 최저임금을 받고 이 사람이 있다가 정착을 하게 되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나요? 그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전문직으로 해서 사실은 본인 또는 본인
이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게 맞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서 시범사업 서울에 100명 도입하는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준전문직으로 도입해라. 최저임금보다 더 줘라. 라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뭔 소리 최저임금밖에 못 준다. 고용허가제로 오니까 뭐 그런 정도였고 그다음에 저 한국은행하고 뭐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게 줄 수 있는 걸 연구랍시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요. 근데 한국에 만약에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라북도의 최저임금은 9천 원이고 서울과 수도권의 최저임금은 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전라북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급여까지 많이 주면 일본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업종에서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뭐 업종별로 이 생산성 연계 임금 뭐 이런 개념을 내놓는다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지역별로 한다? 하여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금 차등을 설정하게 되면 레이버 턴오버 그 사업장을 바꿀 수 없을 때는 그냥 묶어둘 수 있겠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직종에서 다 이탈해 버려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도입해서 그 사람이 정착하도록 하려면 급여를 충분히 줘야 다시 말해 다른 직종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 있어야 이 사람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 더 괜찮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국은행의 이 경제학자들이 왜 저런 멍청한 짓을 할까를 봤더니 이민을 연구하는 해온 학자들이 아니고 그 처음 연구하면서 제대로 공부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저숙련 이주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와 기능실습제에 해당됩니다. 어, 국내 용어로 하면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과감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특정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판 그래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은 템포러리 마이그런츠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이주민들의 비중이 이렇는데 어 요걸 가지고 백분율로 바꾸면 이게 이안 밖에 있어요. 그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일본은 정착 이주민의 비율이 67%, 어, 단기 이주, 한시적 이주민의 비율이 33%라고 하면 한국은 54, 45. 다- 달리 말해서 일본과 한국의 구체적인 이민 제도는 굉장히 똑같죠. 니케이진이나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만은 구성 자체는 다르다는 거고 일본만 하더라도 뭐가 많으냐 하면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14.8% 가량 되는데 한국은 기껏해 3.1%에 불과하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훨씬 높고요. 재외동포의 비율도 높아요. 저숙련 이주 노동자의 비율도 높아요. 유학생의 비율은 또 낮아요.
그럼 뭐 한국에서 이민 개혁이라든지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라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지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무조건 영주권 트랙으로 가느냐? 그래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F2R 지역 특화형 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가족 부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명제를 해서 그 정책을 만든 사람을 그 누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상을 주든 나중에 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면 펄쩍 뜁니다, 공무원들은.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유학생들이 취업하면 5년간 있으면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발상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 그게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밖에 못 받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퇴 후에 복지 수혜 계층을 전락합니다. 복지 수혜 계층이 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의 세금에 복지 재정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숙련 이주 노동자 정책은 전 세계 공통으로 로테이션 원칙입니다. 이건 로테이션 원칙이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쪽은 정착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F2R로 했다라면 하여튼 거주 비자를 주는 거로 만들었는데 이 황당한 정책을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 이 F2R 설명회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한마디 열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왔습니다. 대학 당국자, 대학의 저 국제처에 있는 유학생 관련 업무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유학생 유치하면 대학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뭐 광역이든 기초든 자기 지역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F2R 5년간 묶어둔다는 5년 후에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주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겠는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 겁니다. 시범 사업 하는 정도로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 명이 되면 그 사람들 누가 먹여 살려야 되나요? 한국 복지 재정에 심대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데 고용어가제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라고요, 급여 수준이. 그래서 이민제도라는 게 그 국가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인종적 구성을 바꾸는 것일뿐만 아니라 복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거 때면 정치적인 어젠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규모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민 정책을 이대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파 특히 극우파 정당에서는 트럼프와 유사한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나라의 제도가 이민 제도가 너무나 흡사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러나 구성 비율은 다르다. 구성 비율은 다른데 일본은 이 스킬드 마이그런트 워커스의 비율이 높다라면 한국은 이쪽에 레스 스킬드 저숙련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4.5%고 일본은 33.3%면 2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두 범주니까 결국 마찬가지죠. 2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출신국입니다. 어, 이 주제 자체는 이주민들의 출신국에 제가 이 표를 최경희 박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표를 바꿔서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자, 표 3입니다. 표 3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일본과 한국의 주요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을 조사를 해요. 요거는 OECD 소페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OECD의 포린 파퓰레이션이 있고요. 해마다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 아웃룩을 냅니다. 내가 관여하는 게 이 책자 편집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해마다 10월이면 3박 4일씩 삼박 4일 내내 모여서 뭐 노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옵니다. 재미없는 회의죠. 뭐 수치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한꺼번에 전 세계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또 보면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일본의 이주민들 외, 외국인 인구를 보면 288만 7천. 코로나 1월 1일이라고 2000년이 오히려 2000년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가 2000년 2월부터라고 보면 2019년 말하고 같은 시점이니까요. 이때와 코로나 중이라고 보면 오히려 2020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2020년과 2021년을 일부러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서 중국, 뭐 베트남, 한국이 일본에는 꽤 있죠. 그다음에 한국에는 또 일본인이 있고요. 2만 5천 명, 2만 4천 명. 일본에는 44만 6천 명, 42만 7천 명.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이니치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은 여기에는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출신국 분포는 이 소페미 데이터에서 쭉 찾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전입니다. 이건 21년은 코로나 뒤고요. 한국과 요걸 데이터를 넣으면 한국과 일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그렇게 하는데 여기 출신국들을 쭉 보면요. 여기 보세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한국만 연결이 돼 있어요. 일본은 또 여기에 보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칠레 이거는 또 일본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일본의 니케이진의 출신국과 한국의 고려인 조선족의 출신국은 이 나라별로 다른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아까 1880년대의 이주가 1990년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법, 한국은 99년 재외동포법으로 반영이 돼서 이게 다시 리턴 마이그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 MNG가 뭘까? 이건 네팔인 것 같고 볼리비아, 파키스탄, 러시아는 양쪽 다 있죠. 스리랑카, 타일랜드, BGD가 어디지? 방글라데시,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미, 미얀마, 캐나다, 뭐 몽골리아
여기는 khmer 그저 khmer가 뭐죠? 캄보디아인 것 같아요. 이런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거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출신국을 쭉 보면 그 재밌는 이야기를 나는 종종 하는데 그 2018년 12월에 일본 국회에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였고 관방장관은 그 뒤에 총리가 되었던 스가였습니다. 스가가 관방장관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부총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방장관이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관방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외국인 노동자 혹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국가가 골라서 그냥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면 앞으로는 우수 인재를 둘러싸고 이웃 나라들과 각축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예를 어딜 드느냐 하면 독일,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나라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서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일본과 그 동일한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어디라고요? 한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분들 고스톱 용어 아십니까? 패를 똑같게 쥐고 있다고요. 노동력이 무제한 공급되는 상황이라면 저숙련 인력을 도입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숙련 인력 중심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우수 인재를 어느 나라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일본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들이 경쟁 상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특히 정치인들은 학자들이 야버하죠. 근데 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일본과 한국이 아까 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거의 비슷하다. 한국의 프랑스나 터키,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뭐 이랬는데 그 선진국 중에 몇 명 이하인 건 아예 표기를 안 했어요. 뭐 그래서 그 두 나라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패를 같이 하고 있고 이 2단계 분석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출신국별 대륙별 분포를 한번 뽑아봤는데 역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일본에서의 그 아시아 출신국의 비율은 84.5%, 한국도 아시아에서 온데 75.8%. 그다음에 한국은 이 납스테이티드 요 부분이 많아서 이런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이게 많으냐면 불법 체류자의 출신국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데 불법 체류자의 그 비율이 거의 같다라고 하면 이게 84.5%랑 거의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동일한 거의 동일한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외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석입니다. 세 번째 분석은 그 아까 요거예요. 요 표. 일본에 온 나라, 한국에 온 이주민의 구성이란 요 표와 그 일본과 그 나라들 간의 무역 규모, 무역은 수입과 수출이죠. 일본이 수입, 일본의 수출,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FDI는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있는데 그 일본이 그 현지로 얼마만큼을 투자했는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 재외동포의 수 한국은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통계를 내거든요. 거기 있는 수를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일본은 재외동포 통계가 없어요.
대신에 그 우리 표현을 하면 외국 국적 재외 국민입니다. 재외 국민이고 일본어는 그 해외 거류 방인이라고 쓰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인원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구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그거 앞에 것과 이걸 갖다 붙이면 앞에 게 종속 변수, 이걸 독립 변수로 해서 이 회귀 분석을 쓰기에는 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게 처음 했으면 내가 저 국제저널에 탑저널에 발표를 했을 텐데 2015년에 그 이 지금 별세하셨는데 스티븐 카슬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 은퇴 기념 그 논총인데요. 거기에 내가 써 보냈던 논문을 그때는 한국만 중심으로 했고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다라면 이거는 한국과 일본으로 하고 이민자 전체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그 이론적 근거가 책에 논문에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그 이주 혹은 이민을 다룬 교과서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주가 이루어지는지 들어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하나, 그다음에 정착 또는 통합하는 것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방향의 연구 동향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출신국에서 이 수용국으로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설명, 뭐 푸시 이론 풀 팩트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 국가 간 사회 경제적인 연결 구조 뭐 그러니까 역사 사회학적인 접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 요 책에서는 당시에 한류,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저 젠틀맨 조회 건수와를 집어넣었더니 그것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뭐, 이, 그, 그, 출신국들과 이런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가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고요. 신고전파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다 뭐 하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상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수에 가까운 거는 빼버리고 몇 가지 그 변수를 놓고 이 일본과 한국의 출신국 구성이 있는데 그것을 상관계표로 한번 만들어 봤다. Y는 포린 파퓰레이션이에요. 인구가 그다음에 이 사회 경제적 연결 변수를 놓고 보면 포린 파퓰레이션 맨 윗줄만 보면 됩니다. 무역 규모하고는 상관관계가 세죠. 어, 각국 정부로 각국으로 보게 되면 인플로우죠. 일본으로 보면 아웃플로우가 될 거고 별로 여기는 관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1.67, 1.80. 근데 한국의 경우는 100%다 관련 있는 거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하면 한국에는 무역 사- 수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이 나라 수출하거나 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수가 많더라.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많더라. 제외 동포 여기는 두 가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아울러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더라. 한국은 이렇고 일본은
요 부분이 없죠. 요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다. 일본도 아마 페루나 칠레나 뭐 이런 데를 쭉 집어넣으면 그 니케이진의 숫자를 포함을 시키면 당연히 이쪽도 유의미한 통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해외 직접 투자와의 관계는 이안 나오는데 뭐 대강 이렇더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한번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세 갈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과 한국의 이민 제도는 똑같다. 왜 똑같으냐? 한국이 일본 걸 뺏겨왔다. 첫 번째. 애초에 뺏겨왔고, 그 다음에 2019년 일본의 그 이민 제도 개혁은 기능공 수입 제도를 확대하는 건데 그 제도의 초보적인 아이디어는 한국에 있었던 E7-4 제도를 갖고 가서 확장을 한 거다. 뺏겨갔다라고 하면 일본 쪽에서는 뭘 뺏겨와라고 그 오리발을 내걸겠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 이민 제도라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 것만 뺏겨오던 시기는 훨씬 지난 거로 음, 봐야 되겠죠. 고용어가제 도입 이후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다. 일본도 지금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한국처럼 고용허가제와 같은 방식으로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오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첫 번째 챕터에서 두 번째 구성 비율은 다르더라. 일본은 전문직 종사자와 영주권자의 비율이 높다라면 한국은 고용허가제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바로 그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바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한국의 지역 특화 이민 제도는 참 하여튼 그 OECD 조나단 샬로프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힘들고 하여튼 그 이민 전문가들이 저걸 왜 하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성공하기 힘든 제도라는 거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일자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없는데 영주권을 줘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출신국 분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나라 다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80% 이상을 아시아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나라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연구하는 분들이 다루는 동남아 여러 나라, 서남아, 남부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까지 거의 같고 다만 이제 중앙아시아 몇몇 나라들은 한국인들,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고려인들 오는데 일본은 니케이진 오는 난민 나라들이 조금 독특할까 같더라. 그다음에 그 연결 구조를 쭉 보게 되면 뭐와 관련이 있다? 이 역사적인 것과 그다음에 일본 사회, 한국 사회와 이 송출국 사회 간의 사회 경제적 연결이 분명히 그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저 국제분업 여러분들은 뭐 거의 안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한 40년 전, 30년 전에 신국제분업이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전적 국제분업은 선진국이,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무역 이론을 보게 되면 그 생산 수단 중에서 노동력과 자본은 아예 이동 불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자본을 옮긴다라고 했던 것이고 자본을 옮기게 되면 그
이주 노동자를 그 이민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민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봤던 게 고전적 국제분업 이론이었다라면 신국제분업 이론은 무슨 소리 그 노동력도 도입할 수 있고 기술과 자본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신국제분업이었습니다. 근데 신국제분업의 전제 역시 그게 해외로 그 자본이 옮기게 되면 국내로 구태여 이민자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에서 멕시코 쪽에서 이민 유입 압력이 심해지자 마킬라도라 국경 공단 지역을 만들고 거기에 미국 기업들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 흡수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발상이었죠. 근데 문제는 한국도 동남아로 86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합니다. 가서 한국으로 오려는 압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뭐냐 하면 그 한국이 갖고 한국 자본이 갖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안 왔느냐라고 하면 자본이 진출하고 한국인들이 현지에 가고 또 연수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오고 우리 고용허가제와 같은 식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두 나라를 잇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내가 요 분석을 통해서 본. 그러면 소시아 소시오 이코노미 링키지라는 거는 하이웨이가 만들어진 거죠. 이 하이웨이를 타고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 엄청나게 많은 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은 못하겠지만은 자본 이동이나 상품 수출 수입이 그것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를 닦아주는 효과를 만든 게 아니냐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결론에서는 그 한국어판에 없는 아시아니제이션에 대한 함의를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아시아니제이션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아니제이션이란 말은 그 저런 황당한 개념이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가 아시아화된다?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는데 유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EU가 만들어지고 유러피아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단위 또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 그 유럽이라는 게 의미를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한국 사람들이 유럽의 어느 도시에 내리든가 공항에 내리면 그 나라시면 가령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국민과 EU 시티즌은 이 줄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유러피애니제이션이란 개념이 있었죠.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에게 아시아는 한국의 사람들에게 아시아는 뭔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죠.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상상의 공동체일까? 우리가 흔히 글로벌리제이션, 국제관계를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설명하는데 아시아 내부의 교류와 다른 나라를 보면 어떨까? 한국과 일본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본 개념적으로 조작적으로 아시아니제이션과 그걸 넘어서는 나머지 글로벌리제이션을 보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아시아니제이션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시아니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다. 아시아라는 것이 결정적인 단위로서 무대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서가가 거짓말을 했지만은 실은 서가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뭐 하여튼 일본인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정치인들이 특히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적인 국가주의, 이 메소돌로지컬 내셔널리즘,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 국제 이주를 연구할 때는 보면 한국 사람들 한국어는 국제 이주 현상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주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를 같이 갖다 놓고 보면 일본, 한국이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OECD 전부 다를 갖다 놓으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 데이터가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하여튼 타이완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그 일본 데이터, 한국 데이터를 소표미 OECD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그런 네트워크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면 이 방법론적인 국가주의의 한계는 당연히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는 그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1970년대 영화들은 보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주인공이 뭐 하여튼 눈물 흘리면 그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듯이 비행기 타고 가면 그다음 비행기 타고 쫓아가면 그만이에요. 이민을 간들 카카오톡이 끊어지나요? 뭐가 끊어지나요? 하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민을 나무에 나무 옮겨 심기 트랜스플랜팅에 비유를 많이 했었고요. 뿌리 뽑힌 삶, uprooted lif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뿌리 뽑혀진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뿌리가 뽑혀지긴 하지만은 그냥 내리고 그 옛날에는 이민을 가게 되면 잔뿌리라든 잔잔한 뿌리들은 그 나무 옮겨 심을 때 다 잘라내요. 근데 요즘은 이 IT의 발달로 전혀 안 없어지죠. 그래서 통합을 연구하는 나라에서 그 어시밀레이션, 동화를 강조하면 동화의 요지인즉슨 세월이 약이답니다. 이민을 온 지 오래되면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적응하고 그런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 상호작용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상호작용이 끊어지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소용이 없어. 요즘 어떨까요? 상호작용이 더 원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같은 팀 만드는 것도 싫어하죠. 뭐 하여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함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초국적 트랜스내셔널한 현상.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한쪽 다리는 한국에, 한쪽 다리는 출신국에. 한국의 결혼 이민자들, 이주 노동자들 다 마찬가지라고요. 저절로 통합되지 될 리는 만무하고, 그 뭐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 다문화주의야말로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60, 70년대 나왔던 그 샐러드 보울의 비유가 꼭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어떤 식으로든지 그 오늘날의 이민 현상,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 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